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 심리학에서 가족관계를 좀 다루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족관계는 지금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은 개인 심리학, 관계 심리학, 인간관계에서 아주 멋진 유명하신 학자 아들러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부터 오늘 관계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워보는 그런 이론 겸 예, 입문 소양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알프레드 아들러에 대해서 조금 이 사람의 삶이 어땠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학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인 심리학의 선두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1870년도에 태어났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6남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이 아들러는 어,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아픈 그런 아이였어요. 3살 때 또 동생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때 어린 나이지만 큰 슬픔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목표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선생님께 혹시 너는 기술을 배우는 구두 제화공에 관심은 없니? 하고 제의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끝없는 격려와 지지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서 의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심리학과 철학, 사회과학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1910년도에 비엔나 정신분석학회의 의장이 돼요. 네, 그래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교육의 문제를 심층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알프레드 아들러는 1911년도에 프로이드의 모임에서, 그 의장을 하던 모임에서 탈퇴하고 개인심리학회라는 Society for Individual Psychology를 창립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 학생들과 문제 학생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아동상담소를 설립을 하고요. 교사, 사회사업가, 의사, 다른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현장을 실습하는 그런 장소로 이 아동상담소를 활용했어요. 부모 교육하고 부모 상담 프로그램, 교사 교육, 집단 상담에 새로운 장을 개척했고, 또 아들러가 학교 사회 심리학이라는 그런 강의,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선두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이 조금 교수님의 관심을 좀 끄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심리학은 아들러의 사망 이후에 더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프로이드의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심리학회 의장까지 되면서 아들러도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는 갔지만, 프로이드 학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그때 당시에는 가려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개인 심리학이.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들러의 동료들과 제자들의 활동으로 관심이 급격하게 급부상하게 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인디비주얼이에요. 나눌 수 없는 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사람의 개인 심리에 대해서 조금 꿰뚫어 볼 수 있는 학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들러가 특별히 강조하는 공동체감과 사회적 관심의 주요 개념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오해가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더 개명하려는 노력도 했었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그리고 어린 시절에
예, 성적인 그런 경험들에 의한 정신분석에 의해서 좀 차별화를 좀 두자. 그래서 이게 개인 심리학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신의 그 장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배타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아들러는 그러면 양극의 개념을 그 부정을 하고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사고와 감정을 하나의 일관된 그런 전체 체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목표를 향한 일정한 패턴으로 인생을 사는 역동적이고 통합된 유기체로 이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인간의 욕망 5가지를 우리 개발한 학자가 있잖아요. 메슬로우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예, 욕구 5개 위계론에 대해서 조금 연구한 학자인데요. 해가 갈수록 아들러가 더욱더 옳다고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학자는. 그래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서 아들러의 인간에 대한 이론이 더욱 강한 지지를 받는다고 메슬로우는 주장했고, 그리고 메슬로우는 어떤 면에서 이 시대가 아직 우리가 아들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슬로우가 말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아들러의 전체성에 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둘 이상의 것으로 분리를 하지 않고 한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을 하나의 일관된 그 개인 심리로 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더 옳다고 느껴진다는 메슬로우의 의견이었어요. 욕구를 아무래도 욕구 이론을 개발한 학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적인 자세 같은데요. 아들러의 관계 심리학을 우리가 그러면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관계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 간에 그 여러 가지 협동을 하거나 서로 의존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이 관계 심리학이 타인의 안녕에, 그러니까 웰페어, 타인의 그 건강한 삶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동적으로 기능하고 의존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특성을 조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관계 심리학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추구하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감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그 사적 논리에 따라 이 관계 방식이나 관계 태도를 행동하지 않게 하고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과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유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적일 수밖에 없고 외롭지 않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사회에서 정신병리 증상을 보이는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로 그 관계 심리학으로 다루었다는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심리학과 대인관계 심리학을 보면, 비처와 비처라고 하는데 이 비처라는 학자는 타인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뤘어요. 그리고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속감을 욕구 위계 단계에서 보면은 소속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 소속감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와 타인과 평등하고 죄책감 없이
1대1로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대면 대 대면이 서로 편안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면서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보다 넓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감과 함께하는 사회적인 관심에 그 관계 심리학이 이슈를 뒀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시절에 어떠한 군의 간의 경험 속에서 한 개인의 정신과 영혼은 그 생존을 위한 인류와 관계가 돼 있고 그 한 개인이 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감의 의존성에 가장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예. 공동체감과 사회적인 관심이 그 1차 세계대전 이후 관심이 집중되면서 취약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을 초래하는 그런 개인의 열등감의 문제와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을 잘 해결하는 방법은 공동체감과 사회적인 관심에 따뜻한 관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감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성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관계심리학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기여를 통해서 그 유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경질적인 정신병리학적인 현상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기여나 유익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이 사회적인 관심을 세 단계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타고난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타인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고 그리고 타인의 정서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협동과 자기가 사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인 능력을 판단했고요. 또 일반적인 태도로 모든 사람들이 타인과 협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의지를 발달적인 측면에서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공동체감이 그 개인의 내면적인 인식 체계를 사회적인 환경적 요구에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하는 그런 심리적인 태도를 사회적인 관심으로 이슈화하면서 특히 아동이 사회적인 관심을 개발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적절한 양육을 통해서 그게 개발하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조금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응 아동. 그러니까 어떤 활동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동을 부적응 아동이라고 했을 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아동은 사람과의 과제도 문제가 많아서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려워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사회적인 친목과 협동심의 부족으로 나타나고요. 주변에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대인관계에 인물과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그런 인간관이, 그런 자아관이 세워져서 타인 간 그 세계관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내에 공동체감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돕고 기여하고 지지하고 수용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타인과의 세계관을 공동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커넬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질병은 개인으로 하여금 형제적인 사랑을 형성하려는 움직이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개인 정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감과 사회적인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공동체감이란 도대체 뭘까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보다 큰 공동체.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더 한 개인으로만 생각했던 작은 사회 속에서 인류와 우주 그리고 위에 계신 신과 나 우리 십자가를 딱 봤을 때 신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과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주 그리고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연 발생적인 능력에서 이 공동체감이 형성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적 환경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함께 타협하고 서로 협동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발전과 그 발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서로 그 창출을 위한 이익을 통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은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적 집단을 넘어서 자연세계나 온 우주 전체와의 연결성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주의 파동을 타고서 긍정적인 파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오고 부정적인 파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연세계나 우주 전체의 연결성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이상적인 그런 태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러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체감과 사회적인 관심은 8가지 수준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러한 수준들의 변화는 자아심리학, 그래서 성인의 발달에 인본주의적,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박애적인 마음을 그 인본주의적인 이론이라고 할 때 그 이론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자아심리학과 성인 발달을 인본주의적 이론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 심리학과 관계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아들러 이론을 통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챕터는 가족관계의 챕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가족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요. 가족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요. 부모 자녀 관계의 주요 갈등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두 남녀가 결혼에 이르는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학습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러를 통해서 공동체감과 사회적인 관심의 8가지 수준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로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이 생성되고 그 가족을 그 테두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지역 공동체와 그 다음에 보다 넓은 사회 그리고 온 세계 인류 그리고 지구 그 세계인이 다 살고 있는 지구 그 다음에 그 지구 밖에 있는 우주 그 위에 우리를 창조하신 신 이렇게 따졌을 때 수준 1은 어머니예요. 그러면 공동체감 사회적인 관심이 8가지에서 우리 수준 1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머니는 유아는 모든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구,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해요. 근데 아이가 처음부터 자기가 그 우유병을 이렇게 쥐고 먹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신체적인 욕구, 엄마 나 배고파요 하면 울면서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머니로부터 자를 분리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애착 관계에 의한 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아이가 그 자신의 욕구를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자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수준 2는 가족들이에요. 자, 아버지, 엄마 외에 아버지, 형제, 조부모, 친척들, 그리고 확장된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지역 공동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가 이제 7살이 지나면 어디에 입학해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입학한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시작하고 그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와 교제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일찍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웃의 개념도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활동을 통해서 점점 보다는 많은 사람들과의 예,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5를 보면, 네 번째를 보면요. 전체, 이 지역 공동체 밖에 전체 사회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안녕과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는 그 진정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데요. 그것은 민주사회라는 것은 선택받은 특정 소수가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는 사회의 힘을 깨닫게 되는 그런 틀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다섯 번째는 인류라는 거예요. 인류. 그 인류는 우리가 이제 가족, 지역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인류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인류는 그 인류에 동일시하는 그런 관심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높게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상실, 외로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가부장 제도에서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 없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가뜩이나 우리가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데 딸로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거에 대한 열등의식을 더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환영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자신이 정말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한 부모의 고통까지도 다 느껴볼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은 전 세계 밖에 다 깔려 있지만 그 사람들도 모든 기본적인 열등한 그 존재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정말 자신의 고통, 상실, 외로움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인류들이 어디에 살아요? 지구에 산단 말이에요. 그 개인이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대상이나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생물체와 지구상의 여러 생태의 균형과 다양성에 관해서 관심을 서서히 갖게 된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모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동물, 식물,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인류와 함께 이 지상세계에 있는 모든 생태계의 균형에 대해서 그리고 다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서서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오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주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아주 미미한 존재로 받아들여요. 어머,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요만하고 우리는 더 작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네, 그걸 지으신 분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우주를 지으신 그 광대한 신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한 그 광대함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모든 존재, 힘,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그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는 그 창조성 등에 대한 원천인 신과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수준까지를 공동체라고 보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들러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인간의 공동체의 이상을 현실하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감과 사회적인 관심의 8가지 수준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이상향을 진짜 탐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아들러라는 학자는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은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에 대한 동기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가 제시한 3가지 삶의 과제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이 이 지구라는 환경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지구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약함, 그리고 불완전성,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안정성 그리고 한계성 등에서 우리가 다양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인연일 수밖에 없다. 네. 누구나 아까 태어났을 때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생명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두 이성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우정사회 및 이성교제와 결혼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사과 드라이커스는요, 아들러가 암시한 4번째, 5번째 과제를 확인하게 돼요. 4번째 과제는요, 우주, 신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이 영혼, 육으로 영적인 자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 다양한 한계성을 뛰어넘는 존재로 여겼고, 5번째 과제를 딱 봤을 때 주체로서의 자기,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객체로서의 미, 같은 난데 객체로서 주체. 주체는 삶의 주체, 삶의 주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온전히 주인이 되는 거. 그리고 주인이 된 자신을 따로 바로 보는 나, 또 다른 나를 얘기할 때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것들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객체나 주체로 볼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여러 단계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공동체감의 수준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하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점점 커지는 곳이래요.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가족의 의미인데요. 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삶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안식을 얻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날 공간일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싸우는 사람은 아마도 태내에서 쌍둥이들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모태에서부터 사랑이 싹트는 곳이 아닐까. 그리고 부모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기 때문에 작아지고, 작은 아이는 점점 엄마의 사랑을, 가족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사회의 사랑을 먹으며 커지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족관계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혈연으로 한 매개체를 형성을 하는 그런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떨어뜨릴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혈연이라는 것은 같은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액형도 엄마, 아빠 혈액형을 닮아서 우리는 그 두 분의 혈액형을 같이
타고 나올 수도 있고 아빠의 혈액형을 타고 나올 수도 있고 엄마의 혈액형을 타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여된 자녀로, 부모로, 엄마로, 딸로, 아들로 이렇게 부여된 인간관계이고요. 지속적인 인간관계, 죽을 때까지 모녀관계, 부자관계가 끊어지는 게 어려워요. 천륜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탈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 구성원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왜? 가계도를 보면 족보가 있고 대대손손으로 천천히 가족 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구성원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러한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은 자손을 낳아서 기르는 것을 가장 강력한 기능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자녀 양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직접 부모가 양육을 하는 것인데요. 아이의 성품과 성격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신의 욕구, 욕망, 자신의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경험이 되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정서적인 지지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기저귀도 안 걸어주고 밥도 안 주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 나갔다 왔는데 그 먼지 묻은 그 바지를 털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얼굴도 씻겨주지도 않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친구는 강력한 정서적인 지지와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양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 가족은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했나요? 예.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능의 저하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서 가정은 베이스 캠프, 가장 첫 번째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가족은 그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핵가족, 부부와 딱 자녀만 사는 그런 핵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 가족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나 이렇게 3대가 사는 그 확대 가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정 확대 가족, 수정 핵가족. 확대 가족이긴 한데 어떠한 한 사람들이 조금 바뀐 그런 것들을 좀 그 수정 확대 가족, 수정 뭐 부모하고 자녀가 살아야 되는데 약간 뭐 서로 조금 다른 그런 가족들이 섞였을 때 수정 핵가족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그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해서 엄마와 자녀와 살거나 아빠와 자녀가 사는 경우 아니면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부모 가족들이 요즘 많아요. 재혼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그 대주셔서 가족들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계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가족 관계에 결정적인 요인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마다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는 안정적인 그 가족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역할, 그리고 장남, 둘째, 중간 아이, 그다음에 막내. 그리고 요즘에 아이가 혼자인 집은 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마다의 자기만의 역할이 있어요.
딸로서, 아주 큰 딸로서, 장남으로서, 그리고 막내로서, 그리고 둘째 아이로서의, 그리고 아버지, 엄마, 자녀로서의 가족마다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역할마다의 권력이 존재하냐? 그렇죠. 가족 권력의 기반과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가족 권력 서열이 정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확대 가족이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누나, 형, 동생 이런 식으로 가족 권력의 서열이 층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핵가족화 되면서 하나밖에 아이들을 낳지 않고서 권력이 바뀌어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절절절절 매는 예, 상하관계가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역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의사소통 기법이라는 것을 교수님이 가끔 강의를 하는데요.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이지만 건강한 자기 주도가 되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그리고 부모도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얼른 치료하셔서 내가 가정에 내에서 내가 권위만 부리고 가족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빨리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하고 건강한 소통 방식으로 가족들과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응징력과 적응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생활 주기에 따라서 어떤 가족은 주말 부부이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매일 보지만 일하는 패턴이나 학교나 학업이나 나이에 따라서 생활 주기가 뭐 아침 근무, 야근 근무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 주기는 가족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코로나가 특히 시작되면서 다 각자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 전에도 물론 되게 바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제대로 잘 할 수가 있는 환경은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바쁜 삶 속에서 코로나가 준 가장 강력한 그런 가족 생활 주기에서 가족들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변화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드린.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다 순종하고 권위적이지만 그래도 그 가족 관계의 그 질적인 면이 조금 그 왜곡된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어른 말씀에 조금 따르려는 그런 의식 있는 태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가족 역동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 사고들을 봤을 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족의 권력이 존재하지만 그 권력이 가족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지지받고 수용하고 그러니까 수용되어지는 경험 없이 가족이 아닌 것보다 더 못한 관계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닌 서로 건강한 성장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권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의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의 역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의 그 역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족 모두가 서로서로를 지지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결정 요인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역할을 하고 건강한 역동을 경험한 건강한 가족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러한 가족들은요.
가족의 행복과 가족의 안녕에 깊은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늘 평안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 대해서 그 역할을 맡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아빠가 곁에 계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밖에 나가셔서 힘드시지만 일해 주셔서 벌어오신 월급으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굶지 않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빨아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잘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그리고 막내, 외동 아이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를 낳아서 기쁘단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가 우리 가족이어서 부모인 나는 너무 행복하단다. 이렇게 서로를, 부모나 자녀 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그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건강한 수용적인 경험을 많이 시켜서 정서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그런 건강한 가족의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족 구성원 간에 대화 방식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서로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건강하고 유익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요구사항이나 그리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서로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대화 방식을 하는 가족 구성원끼리 의견을 모아서 함께 많은 활동, 야외에 나가서 가족들이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지 많은 활동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만약에 가족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면서 가족들이 직접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봉착된 위기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들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건강한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이 지금 처한 가족의 역할을,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면 자녀들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서로 건강하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건강한 가족들이 서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탐구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가족 구성원 간에 우리 가족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럼 건강한 가족의 핵심적인 특성을 봤을 때 우리 가족의 경우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건강하게 소통을 하고 있나? 그래서 그림 11-2에서 제시된 5가지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에서 나타나는 그 구조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장 소통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가족이 누군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탐구 문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1차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부모와 자녀 관계의 특성을 한번 그럼 우리가 살펴볼게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혈연적인 관계가 깊은 부모 자녀의 관계의 특성을 봤을 때 가장 이렇게 부모, 자녀 이렇게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 두 분이 계셔야 자녀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모로부터 자녀가 예,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개인이 사회생활할 수 있는 인격적인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대인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의 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는 주요한 어떤 장? 교육의 장이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관계의 속성이 현격하게 변화해요. 부모는 점점 노인이 될수록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바뀌고, 아이들은 점점 나이가 먹고 경험적인 성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을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부모의 양육 태도겠죠. 그리고 어떠한 부모는 그래서 양육 태도를 봤을 때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하는데요. 애정형, 사랑만 많이 주는. 어떤 부모는 안 돼, 안 돼, 안 돼. 모든 게 다 안 돼요. 통제형. 아우,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네가 알았어, 네가 알았어. 방임형. 너는 혼나야 돼. 공격형.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의 반응이나 태도를 봅시다. 심리적인 독립을 원하는 대학생 자녀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애정형이었는지, 통제형이었는지, 방임형이었는지, 공격형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또 이제 부모들이 갈등적인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굉장히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대학생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도 20살이니까 21살이니까 20몇 살이니까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잔소리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이 순정적인 자녀와 저항적인 자녀가 예,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임적이고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는 자녀의 외로움과 우울감이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부모가 있죠? 자녀가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부모. 그럼 어때요? 자녀들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녀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뭐가 과부하돼요? 책임감이 과부하되면서 마음에 어때요? 부담감이 확 늘어난다는 거야. 특별히 우리 큰아이들. 교수님 이 시간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큰아이들은 밑에 동생들이 있을 때 특히 네가 잘해야 동생들이 배운다. 어디 가서나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항상 동생 먼저 챙겨주거라. 어때요? 책임감이 많아서. 그래서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예, 약간 어떤 마음일까요? 큰아이들은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심리적으로 봤을 때 걸린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나는 항상 착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어디서나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다 보니까 스스로가 착한 아이라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서는 그러니까 따뜻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야 그래도 나를 그냥 내버려만 뒀으면 좋겠다 하는 방임형의 부모, 여러 가지 다양한 부모들 중에서 애정형과 방임형 부모를 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제나 공격형 부모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이 가뜩이나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스스로 빠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고 어떠한 그 관계 방식을 맺는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부모 자녀의 양육 태도나 반응, 그리고 이제 유형을 봤을 때
부모가 자녀하고 갈등이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 대화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서로 갈등 요인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방학인데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아, 진짜 이제 방학이니까 나 며칠 동안 실컷 놀고 싶은데. 아, 또 컴퓨터 게임 좀 하면 어때? 아우, 속상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엄마는 어때? 아, 방학이야. 아우, 얘네들 얼마나 또 컴퓨터를 할 거 아니야. 아우, 속상해. 속 터져.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할 거야? 방학 숙제는 도대체 언제 할 거야? 학원은 언제 갈 거야? 하면서 엄마, 자녀와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거는 부모와 자녀 간의 나이 차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니네 때는 우리 햄버거가 뭐니, 우리 때는 햄버거가 뭔지도 몰랐고, 진짜 땅콩 버터 빵이라면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단다. 지금은 얼마나 감사하니. 니네 때는 햄버거도 나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산학원도 보내주지, 피아노학원도 보내주지. 저희 때 그랬어요. 요새는 어때? 영어학원 보내주지. 아이들 뭐 댄스 학원도 보내고, 예, 그리고 뭐 토익, 토플 뭐 기본이고, 컴퓨터, 코딩, 다양한 드론까지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AI 뭐 자격증도 요즘 유명하기 때문에 아이만 좋다면, 아이가 월등해질 수 있다면 부모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과 헌신해서라도 아이들을 퀄리티 있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엄청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소통해주고 아이와 함께 나누고 아이에게 정말 정서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가 얘기해요.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강의를 갔었어요. 그때 예, 독서 인성 코칭을 했던, 그 독서 인성 코칭 상담을 했었어요. 그때 예, 학년별로 이제 가르칠 때 5학년에 가서 물어보니까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정말 부모님한테 그 불만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루만큼은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고. 저는 그 친구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대단하다. 그렇게 진짜 다닌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너는 책임감이 정말 강한 친구구나. 그래, 가장 힘든 부분이 뭐야? 제가 정말 5분만 더 잔다 그러면 엄마는 깨우기 바빠요. 그때 좀 5분만 더 자게 해주면 엄마가 더 고마울 것 같은데. 작지만 그 순간만큼 공감해주는 엄마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아유, 그렇게 5분 더 자면은 조금 더 덜 피곤할 것 같았구나. 그래. 그런데 엄마는 왜 그랬을까? 뭐 지각할까 봐 그러겠죠. 아, 그걸 이해를 하는구나. 그런데 매일 그렇게 이야기, 그냥 지각할까 봐 걱정되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일어나 소리 지르니까 더 기분이 나빴던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한테 부모는 지각해서 선생님께 혼나고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직장 생활도 한 머나먼 미래를 보고 부모는 예, 혼을 내는 양육의 태도를 취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늘 끊임없이 나를 책찍질하는 잔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건강한 그 진짜 관계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대화를 서로 해나가면 좋은지,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네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생길 자녀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숙제예요. 부모라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자녀와의 대화, 자녀가 힘들 때 건강하게 소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항상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조금 생각해야 돼야 될 것은 어린 시절에 충분히 good enough mother, good enough father, 예, 충분히 좋은 엄마 경험, 그러니까 그 부모도 어린 시절에 충분히 좋은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경험, 그리고 good enough father, 예, 충분히 좋은 아빠가 좋은 아들에게 멋진 아들이 되도록 멋진 아빠의 역할을 해준 그 밀러링의 경험. 그러니까 거울이 똑같이, 왜 거울을 보면은 똑같은 내가 있잖아요. 그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그 밀러링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적인 그런 일상을 조금 보냈는지에 대한 그 헤아림. 우리 부모는 나에게 왜 따뜻한 대화를 해주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뭔지를 배웠지만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누군가 건강하게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수용해주고 무조건적인 공감과 지지를 경험받는 그런 성숙한 부모들이 그때 당시에는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 머리로는 알겠지만 예, 하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 대한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대학생 학우님들이나 아니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런 건강하게 대화하는 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할 때 화내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방을 정리하라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밀린 설거지로 도와드리지 않아서 화가 나셨겠지만 저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천천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다 그러면 꼭 믿어주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대화하는 방법. 소리 지르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속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 그런 얘기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저도 제가 사랑하는 소중한 엄마 아빠 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소중한 지지와 인정과 공감의 말을 듣고 싶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몰라서 이 아이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자꾸자꾸 반복되는 언어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본의 아닌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이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나를 가장 언어적으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지 못할 때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공감과 지지와 경청적인 예, 대화를 조금 이끌어 가시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갖게 돼요. 왜? 대인관계로는 네, 인간관계 심리학은 그래서 있는 과목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과목에 대해서 정립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또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학우님들도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빠르면 일찍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정말 그럼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내 부모가 만약에 이상적이지 않았으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상적인 부모가 돼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분들은 이렇게 뭐 가족관계 심리학이라든지 관계 심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배웠어도 그 부모의 부모가 그렇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미성숙한 거는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수준 1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인류들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대잖아요. 그럼 경험되어지지 않는 열등감은 얼마나 사람들 안에 많겠어요. 그 열등감을 가지고서 하는 말에 건강한 우리들은 상처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경험되어진 게 이분 내면 속에 수용받고 지지받고 공감받지 못한 것들로서 내려오는 그런 그 인생의 태도와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태도와 이 언어와 이 예, 모든 그 의사소통은 건강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더 건강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수업을 듣고 어느 학생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교수님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성을 갖게 하신 분께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차를 그 겪으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독립을 바라기도 하고 또 보호를 받기도 하는데 독립적으로 해주지 않아서 갈등을 나타내고 그리고 부모로서 방임만 하니까 보호를 받지 못해서 갈등을 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아이에게 편안함을 주는 경험이 참 중요해요. 네, 전 어린 시절에 엄마가 저를 낳지 않아야 되는데 낳았어요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때요? 엄마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날 낳아줬으니까 고맙잖아요. 뭐가 고마워요? 낳기 싫은 거 억지로 낳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랑도 못 받고 자라는데요. 사랑을 못 받긴 왜 못 받아요? 왜 타인에게만 사랑을 구걸하세요? 자기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인데. 그래서 개인 심리학이라는 아들러 학자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개인의 심리를 먼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관계 심리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애정 표현을 너무너무 안 해주는 부모 밑에서 우리가 성장했다고 치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우리가 더 많이 수용하고 더
끌어안아줘야 돼요. 왜? 교수님, 좀 전까지 한 이야기,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었으면 알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죠? 그 부모님은 한 번도 인정과 지지와 애정 표현이라는 걸 부모님에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부모님을 더 이렇게 안아드리고, 엄마,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푸르른 하늘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볼 수도 없었고 뭐 이렇게 제가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감사드려요. 하면서 꼭 안아드려 보세요. 왜 이래 얘가 미쳤나 봐 이러면서 부모님이 굉장히 어색해 할지도 몰라요. 에이 그래도 엄마 일로 와봐 그러면서 안아드리세요. 더 자식이 안아주는 거를 싫어하는 부모는 없어요. 더 못 안아줘서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저 녀석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데 쟤는 왜 저러지? 아마 놀라실 수도 있고 아마 무색하고 멋쩍어서 이렇게 어, 멀리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더 부모님이 늦기 전에 더 나이 들어서 내가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많이 끌어안아 주시고 부모님 손 많이 잡아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많이 식사하시고 부모님이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분들이시길 저는 축복해요. 그래서 그 애정 표현을 못 받으실 부모님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해 드려야 돼요. 진짜 그렇게 표현이 없으신 부모님들을 밑에서 사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사랑을 하셔서 어쨌든 나를 낳았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많이 안아드리고 더 사랑하고 더 효도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부모의 불화를 봤을 때 자녀들은 어떨까요? 살다 보면은 다양한 생활 방식에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부부가 정말 건강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 관계를 건강하게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요즘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따로 계시지만 이렇게 저를 잘 길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이 시간 만드시길 바래요. 어차피 결국은 인간은 독립된 개체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해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늘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는 존재라고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도 그 오해가 풀리고 서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더 그래서 그랬대요. 중간 역할 잘하는 것들도 자식들의 도리일 수도 있어요. 왜? 건강하지 못한 소통 방식으로 살아오신 부모님들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대화 방식을 통해서 서로 불화를 일으키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똑똑한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와 서로 존중하는 문화에서 성장해 오지 못한 부모와 어른 세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관계를 이루시는 멋진 분들이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의사소통 방식을 뭐 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탓을 돌리거나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엄마 아빠 덕분에, 아빠 덕분에,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 덕분에로 바꿔서 우리의 이 강의를 듣는 자녀 하나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는 그 말을 들으시면서 삶을 좀 기쁘게 부모님과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부모님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도는 참 너무나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그 가족 구도를, 가계도를 보면요. 그 어떠한 위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경험이 진짜 어린 시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실내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도는 가족의 사회적인 심리학적인 배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에요. 가족의 구성원들 각자의 성격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큰애는 큰애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외동은 외동대로.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감정적인 유대나 첫째부터 막내까지 출생 순위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그 우세, 그러니까 서로 서열 대신 그 복종하는 관계, 뭐 상하 관계, 그 나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성 차이, 뭐 남자니 여자니, 그리고 가족의 규모가 대규모냐, 핵가족이냐. 그래서 모두 가족 구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가족의 자녀들은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은 출생 순위에 따라서 매우 다른 심리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을 통해서 열등감이나 다양한 경험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우월 추구에 따른 노력이나 그 정도, 그리고 각자가 그 출생 순위에 따라서 노력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요. 가족 구정 내에서도 그 자신의 위치, 첫째 아니면 첫째, 막내 막내, 서로 소속감과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적인 상황에 모두 다 다른 데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의 위치나 경험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가 주장하는 개인 심리학에서는 가족 역동이 특히 형제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나 아동기 시절에 형제 간의 그 경쟁 관계를 결과로 그, 그 토대로 태어난 성격적인 특성이 개인이 남아있는 그 삶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현장에서 재현되는가를 그 파악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 심리학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슐만은 순서의 지위는 연대순보다도 심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있다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가 첫째의 지위를 내어주고 중간 아이를 역할을 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첫째를 압도함으로써 사실상 마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별로 출생 순위에 따라서 아동이 가족 구성원 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와 가족들이 그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서로 역동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중간 아이, 막내 아이, 외동 아이 이렇게 5가지로 아들러는 심리적인 위치에 따른 서열 간의 그 자녀들의 서열을 5가지로 이렇게 딱 목록을 정했어요. 그래서 출생 순위가 성격 발달의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형제, 자매 간의 나이차, 성차 등 다른 가족 구도의 요소들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와 친척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첫째 아이 같은 경우
집안에서 처음 태어나면 어때요? 왕 같은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동생이 태어나면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로 옮겨가게 되면서 어때요? 굉장히 너무 이쁘다 하다가 아가야 하는 동생이 태어나면 어때요? 그래서 큰애가 동생 아가를 보면서 막 부모님 몰래 꼬집기도 하고요. 질투를 한다. 회의당한 왕이기. 그 사랑이 뺏겨버린 그 아이에게는 그 폐위의 경험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마지들은 다양한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대요. 동생보다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어른들과도 관계가 비교적 좋고 어른들의 기대치와 가치에 순응하면서 책임감도 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자 탈취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아이는 흔히 난폭하고 비판적이 되고 그 부모에게 불순종한 태도를 그런 행동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지지와 사랑을 둘째가 태어났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큰 아이로서의 정말 자아 강도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의 둘째 아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도 첫째 아이와 자기가 태어난 적에는 누가 사랑받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와 나눠야 돼요, 사랑을. 그리고 자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폐위당한 그 첫째의 미움을 견뎌야 하고요. 그 폐위당한 왕과의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라야 되고요.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가 있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은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를 이기려고 늘 뭐든지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대요. 약간 독립적이고 반항적이고 민감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마지가 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큰애가 더 잘하지 않는 분야를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을 가져서 마지를 나는 네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 하면서 이겨보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여섯째 자녀를 갖고 있을 때 자기는 서열 세, 넷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중간 아이들은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중간 단계. 그래서 샌드위치 상황인 거예요, 항상. 자신의 위치가 양쪽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치받으면서 싸우는 아이라는 말을 들어요. 형하고도 싸우고 동생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집에서 자신만 맨날 나만 갖고 그런다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딜 가나 적응을 잘하고 자유롭게 잘 지낸다고 해요. 성격이 굉장히 넉넉하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과 더 적은 관심을 경험해도 이것이 결핍이나 부족으로 느껴지지 않는 특징이 이 중간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녀 간의 경쟁을 조장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간 아이는 학교에서 남을 능가하려는 경향으로 인해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한 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그 경쟁력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서 나도 열심히 해보자 이런 성실한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형제를 이길 수 없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경쟁하기보다는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협력적인 방법을 취해서 아주 성격 좋은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멋지네요. 그리고 막내. 막내 너무 귀엽죠. 부모뿐만 아니라 손이 형제 자매의 관심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사회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왜? 사회성을 기르기 너무 좋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든든한 지지 자원,
그리고 낙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가 적어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다른 형제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요. 엄마 해주세요 하고 형 해줘, 누나 해줘 이러면서 응석바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자주 심부름을 하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막내는 그 아주 높은 열등감과 아무것도 못해 하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아주 높은 반항심이나 불만감을 맨날 나만 시켜. 어우, 너무 싫어 하면서 불만감을 표출한대. 네, 막내로서의 고충도 있겠죠. 그리고 형제가 아예 없는 외동으로 태어난 아이는요. 협력과 또래와의 관계를 맺은 후에 경험이 적어요. 그래서 관계 맺음의 경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우, 너는 혼자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줄 거야. 관심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도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가 도전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불공평하다는 그런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랄 위험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이로 자라기가 쉽고요. 그것을 첫 번째로 느끼는 콤플렉스는 모성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안정된 지위를 얻게 되면 일반적으로 협동적이고 유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월한 입장이 성공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 쉽게 불평불자, 비평가, 불만가, 가정 내 폭군, 힘과 권위를 상실한 것을 거만함과 냉담함과 폭력이나 위세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 관계는 그 1차적인 특성을 살펴볼 때 같은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혈연적인 동맹관계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복합된 인간관계를 형제자매 관계라고 했을 때 부모가 주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서로 운명과 그리고 삶을 동고동락하게 되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고요. 형제 자매 간에는 경쟁적인 요소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경쟁 관계가 조금 더 이해하는 폭으로 넓혀져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형제 간의 상호작용을 봤을 때 형제 자매의 서열에 따라 그러니까 첫째 여기 보면 아이가 첫째, 둘째, 막내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죠. 이 형제 자매의 서열 따라서 출생의 서열이 정해지고 그 서열이 정해지다 보니까 형제 자매 간의 경쟁이나 질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예쁘게 웃으면서 형제 간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내 동생이야, 우리 형이야, 우리 누나야 하면서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막 단단하게 막 뭉쳐갖고요. 애착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자매 간에 이렇게 그 친밀하고 친숙한 그런, 예, 돈독한 관계를 지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한 명 울고 있고, 두 명은 이렇게 같은 편이 돼서 한 명을 막 이렇게, 예, 갈등과 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 간의 경쟁이나 부모들도 약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이 태도가 우리 자녀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기고 자녀들이 더 사이가 돈독해지지 못하게 하는 태도는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공평하게 큰애는 큰애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서열을 지켜주되 사랑은 공평하게 주는 그런 애정을 주어야 되는 그런 관계 방식을 그렇게 양육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의 성격과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잘함과 못함과에 따라서 뭐 그걸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못한다고 혼내고, 둘째는 왜 큰형한테 대드냐고 혼내고, 막내는 너는 왜 이렇게 부모만 의지하고 형제만 의지하냐고 막, 예, 훈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부모 간의 서로 갈등과 뭐 아버지는 큰애만 편애하고 엄마는 막내만 편애하고 가운데 있는 아이는 외롭고 이렇게 해서 뭐 갈등을 유발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많아요. 그래서 관계 갈등의 요인을 조금 한번 이번에 짚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설정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결혼을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결혼을 생각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요즘 도래하고 있는데요. 그럼 부부관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일단 만나서 결혼을 한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선택 방식에 따라서 서로 각자 연애를 한 자유, 어떤 분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소개를 할 중매혼,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서로 맞추는 절충형.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요즘 엠포 세대라는 세대들의 생각은 결혼은 부모들이 강압적인 그 요구에 그리고 어,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지 요즘에는 결혼은 선택이고 필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니즈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선택 방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봤을 때 배우자의 선택 과정의 여가망의 이론을 한번 볼게요. 자, 모든 데이트 상대를 나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나 근접성과 그럼 이 사람은 나에게 주는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봤을 때 나와 비슷한 유대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 사람이 의견이 같은지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그런 태도 방식인지 서로 대화가 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 집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인지 그 모든 것들을 여가망 이론에 의해서 근접성과 매력, 사회적인 배경, 상호 의견 일치와 상호 보완, 결혼 준비 상태로 이 여가망 이론에 의해서 배우자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선택의 심리적 6단계 과정을 보면요. 유사성의 관계. 얼마나 나하고 좋아하는 게 비슷한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비슷한가? 래퍼의 단계. 서로 뭐 아하면 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정말 라포가 잘 형성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의 공개의 단계. 서로 간의 역할의 탐색의 단계. 그리고 역할을 잘 조화롭게 이루는지. 그리고 상호 결정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심리적인 6개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관계의 적응도를 봤을 때 부부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혼 전 연인 관계에서 결혼 후 부부관계로 변화를 인식을 하고 서로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서로 간에 요구되는 일상적인 과업이나 서로의
다양한 부분들을 배우며 서로 존중하는 그런 서로의 관계 방식을 익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적응 영역은 성생활과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역할 분담, 그리고 자녀 양육, 종교나 여가 등에 따라서 적응을 점차 해가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시댁과 또는 처가의 가족 관계에 따른 다양성을 조금 적응해가고, 조금씩 적응해가고, 자신 또는 배우자의 다양한 친구나 대인 관계를 같이 함께 적응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영역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성공적인 부부관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부들은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나 다툼, 불안이나 문제가 적은 부부, 그리고 일체감과 서로 간의 응집성이 굉장히 높은 부부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성장과 발달을 서로 촉진해주고 서로 각자 잘하고 있다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부가 아주 성공적인 부부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지만 서로 일치를 하려고 일치도를 높이는 부부,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행복감이 타인보다 높은 부부,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나 기대에 부합되는 멋진 부부다라는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 네, 성공적인 부부의 기준이고요. 성공적인 부부의 심리적인 특징을 봤을 때 스스로 주관적인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부부 사이에 서로 기본적인 욕구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잘 충족해주고 보완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과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부부는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수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배우자를 깊이 이해하려는 수용적인 마음이 심리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한 배우자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배우자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더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족과 배우자에 대해서 자발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부부의 심리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부부가 되기 위한 노력은 가족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애정을 교환한다. 나이가 들어도 서로 안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성실한 태도를 갖고요. 칭찬과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강화와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요. 인생관하고 가치관하고 역할을 일치시키면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성숙한 태도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넉넉한 관용과 인내를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배우자와 함께 나눈 동반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을 많이 늘리고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요. 부부관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한번 볼게요. 결혼 전의 요인은 부부의 가족 배경,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의 연령과 성숙도, 그리고 결혼 전의 교제 기관, 결혼하려는 이유나 동기, 혼전 임신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혼, 부모의 승낙과 축복이 없는 결혼,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에 영향이나 요인을 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봤을 때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관심 있는 관심사나 흥미나 서로 원하는 유사성, 그리고 인척과의 관계, 그리고 안정되고 적절한 수입에 따라서 부부관계에 영향이 요인될 수 있고요. 종교활동 참여에 따라서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요즘에 특히 부부관계 해체를 통해서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요때 2016년도만 해도
하루 평균 293쌍이 이혼을 했는데요.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혼 기간이 4년 이내는 22.9%고요. 결혼 20년 이상 산 사람들의 이혼은 30.4%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혼 사유를 보면 첫 번째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성 차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성격이나 성이 안 맞으면 이혼 사유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사유가 된다고 하고,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이래요. 그래서 배우자 간의 신뢰를 깨버리는 그런 행동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고, 세 번째는 가족 간의 불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화를 일으키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뭐 경제적인 문제, 갑자기 사업을 잘했다 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 문제로 그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부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효과적인 그 우리가 그 부부 관계나 그리고 효과적인 건강한 성공적인 부부, 그리고 건강한 가족, 그리고 행복한 결혼, 그리고 성공적인 자녀 양육, 모든 것들이 가능한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예,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을 시켜서 배우자를 잘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어,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자기에게 맞는 예, 동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애정을 주고, 그리고 예, 불화를 최소화할까?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그 형제 자매 간의 상호작용을 출생 서열과 질투하지 않도록 친밀감을 서로 공유하는 애착 관계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있게 도울까? 그래서 혈연적인 동맹 관계인 형제 자매를 예, 건강하게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로 만들려면 도대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인간관계인 형제 자매 관계를 예, 따뜻한 관계로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외동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막내 아이에 대해서, 중간 아이의 고충, 둘째 아이의 고충, 그리고 첫째 아이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등 다양한 출생 순위에 따른 그 심리적인 위치에 따른 형제 간 서열을 좀 아들을 통해서 예, 알아보았어요. 우리 가족 구조를 통해서 예, 슐만이 순서에 지어있는 연대순보다도 심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뭐 다양한 서열이 존재하지만 그 주의를 내어주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 심리학에서는 가족의 역동이나 특히 형제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동기에 형제 간의 경쟁의 결과로 생겨난 그 아동의 성격적인 특성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살아가는 동안 남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삶을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예, 깨닫게 되는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구도는 정말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고, 특히 그렇게 중요한 관계를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정말 그 세대차나 독립과 보호의 갈등이나 그 평등한 애정 표현 방식과 그 부모의 건강한 그 관계 방식,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정말 건강하게 하면서 얼마나 이제 애정형으로 자라야 할지, 그리고 정말
부모 자녀 관계 유형을 건강하게,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혈연적인 관계가 개인의 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관계이면서 주요한 가장 첫 번째 교육의 장이면서 그 관계의 속성이 변함에 따라 그 가족이 얼마나 더 우리 가족에게 행복과 안녕과 기쁨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정서적인 지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가족 구성원끼리 함께 많은 활동을 공유하면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면서 가족들이 당면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족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 여러분. 가족관계의 결정 요인은 역할과 권력과 그리고 의사소통, 응집력과 적응력과 가족생활 주기와 가족력 등이 가족관계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가족 중 형태나 가족의 기능이 정말 얼마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큰 베이스 캠프인지 그래서 이 운명의 공동체, 혈연을 관계로 한 인간관계, 부여된 인간관계 탈퇴가 어렵기 때문에 역동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 가족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예, 모사카 드라이커스가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 가족의 의미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보는 그런 멋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기도 하지만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며 큰 사랑이 작아지고 작은 사랑이 커지는 곳이 우리가 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더 포근히 끌어안고 더 지지해주며 공감해주는 그런 멋진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